국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꿈꾸는 많은 분들이 설렘과 환상만 줬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혹시 주변의 만류나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국제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고 행복한 국제 결혼으로 만드는 진짜 국제 결혼의 법칙을 공개합니다. 국제 결혼을 고민하며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배아산이 직접 경험하고 치열하게 고민해 담아낸 이야기, 오디오북으로 만납니다. 이 책은 주요 인터넷 서점에 출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제 결혼. 실패하는 남자의 90%는 이것을 모른다. 본능에 맡길 것인가, 관계를 설계할 것인가. 제1장 사랑은 씨앗이다. 사랑이 전부다라는 환상의 해부. 편견의 민낯. 몇 년 전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서 거의 10년 만에 지방에 계신 고모 댁에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네요. 서울 살면서도 동남아 다문화 가정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다고 느꼈는데 지방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결혼 시장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태된 노총각들이 어떻게든 결혼은 해보겠다. 후손을 낳아보겠다며 후진국 여자들하고 하는 매매혼은 진짜 나라에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여자네 집안으로 생활비 보낸다고 돈은 계속 해외로 유출되기만 하지 한국에 도움되는 건 전혀 없고 또 한국인 가정들보다 더 많은 혜택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부담만 되고요. 출산율 당장 아주 조금 오르는 것 같다고 좋아하기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지 않나요? 읽고 나서 어떤 감정이 드는가? 불편한가? 공감이 가는가? 아니면 어딘가 찜찜한가? 이 글은 악플이 아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다.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사회 구조를 걱정하는 목소리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이 글을 쓴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 조용히 혹은 노골적으로 퍼져 있다. 그런데 이 글 안에는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국제 결혼은 사랑 없는 거래다. 노총각이 돈으로 여성을 사오는 것,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신분 상승을 위해 몸을 파는 것, 그러니 매매혼이다. 그러니 나라에 해롭다. 이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 이 글의 논리는 완벽하다. 하지만 이 전제가 틀렸다면, 그리고 이 전제를 믿게 만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학습해온 이야기라면, 문제는 국제 결혼이 아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다. 사랑이 전제라는 믿음이 이 모든 판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사랑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지수와 민주는 같은 과 동기였다. 처음 만난 건 개강 첫날이었다. 민준이 옆자리에 앉았고 한 학기가 끝날 때쯤 지수는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고백은 민준이 먼저 했다. 3개월 뒤 사귀었고 3년 뒤 결혼했다. 연애하는 내내 싸운 적이 없었다. 취향이 비슷했고 같이 있으면 편했다. 민준이 웃으면 지수도 웃었다. 지수가 울면 민준도 울었다. 주변은 모두 부러워했다. 저 커플은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맞는 말이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사랑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았다. 결혼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결혼 후 첫 번째 싸움은 명절이었다. 민준의 부모님 댁에 가느냐, 지수의 부모님 댁에 가느냐, 그 애는 민준이 이겼다. 두 번째 싸움은 돈이었다. 월급은 각자 관리할 것인가, 같이 모을 것인가, 결론 없이 끝났다. 세 번째 싸움은 아이였다. 지수는 아이를 원했지만 경력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주는 당연히 지수가 육아를 맡을 거라 생각했다. 결혼 전에 아이 얘기를 나눈 적은 있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맞춰지겠지? 그렇게 넘어갔다. 싸울 때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 사랑하잖아.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아. 그 말이 3년 동안 반복됐다. 그리고 어느 날 지수는 깨달았다. 사랑은 있었다. 하지만 신뢰가 없었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을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었다. 이혼 서류에 적힌 이유는 단 한 줄이었다. 성격 차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 한 쌍쯤은 있다.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앞서 커뮤니티 글을 쓴 사람은 국제 결혼을 매매혼이라 불렀다. 그렇다면 지수와 민준의 결혼은 무엇인가? 사랑해서 했고 3년 만에 끝났다. 이것은 숭고한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들은 결혼 전에 서로의 성격을 몰랐을까? 몰랐을 리 없다. 연애를 했다. 함께 밥을 먹었고 싸우기도 했고 화해도 했다.
성격을 봤다. 그럼에도 결혼했다. 왜?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부도수표였다. 그들은 서로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사랑은 있었다. 하지만 신뢰와 존중을 쌓는 방법을 몰랐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 감정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자. 숫자를 보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의 이혼 건수는 1970년 1만 1천여 건에서 2003년 16만 6천여 건으로 30여 년 사이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1990년대에 이혼이 급격히 늘었고 IMF 외환위기로 1996에서 1998년 급등한 뒤 2003년 정점을 찍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다. 이혼 건수는 2003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 9만 2천여 건으로 2003년 고점 대비 44.5%나 줄었다. 숫자만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착각이다. 이혼이 줄어든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세, 여자 31.5세까지 올라갔다.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모수가 줄었으니 이혼도 줄어 보이는 것뿐이다. 그리고 여기 더 결정적인 숫자가 있다.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을 보면 5에서 9년이 18.1%, 4년 이하가 18.0%로 가장 많다. 결혼한 부부 중 이혼하는 사람들의 36%가 결혼 후 9년 안에 헤어진다는 뜻이다. 그중 절반은 4년도 못 버틴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사람들이 왜 4년을 못 버티는가? 답은 간단하다. 사랑은 감정이고 감정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혼 사유 부동의 1위는 성격 차이였다. 2016년 통계 기준으로 성격 차이는 전체 이혼 사유의 45.2%를 차지했다. 절반이다.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두 쌍 중 한 쌍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 지수와 민준도 그중 한 쌍이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른다. 그럼 국제결혼은 어떨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국제결혼은 더 심각하다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만난 기간도 짧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한다. 아래 그래프는 통계청 혼인이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20년간의 단순 이혼율 비교다. 단순 이혼율은 해당 연도 이혼 건수를 같은 해 혼인 건수로 나눈 수치다. 실제 누적 이혼율과는 다르지만 두 집단의 추세를 비교하기에는 유효한 지표다. 두 선의 차이가 보이는가? 한국인 부부의 단순 이혼율은 2004년 약 45%에서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 결혼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이혼하는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 반면 국제 커플의 단순 이혼율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한국인 부부보다 낮다. 2023년 기준 격차는 약 17%포인트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만난 기간도 짧은 국제 커플의 이혼율이 왜 한국인 부부보다 낮은가? 그리고 한배 커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2024년 기준 한배 커플의 단순 이혼율은 약 24%다. 같은 해 한국인 부부의 41%와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11년간 누적 데이터에서도 베트남 배우자와의 결혼은 국제결혼 중 이혼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단 한 가지는 짚어야 한다. 최근 한배 커플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8.3% 늘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는 패턴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숫자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 부부는 국제 커플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말이 통했다. 문화가 같았다. 오래 만났다. 그런데 무너졌다. 국제 커플은 조건이 불리했다. 말이 안 통했다. 문화가 달랐다. 만남이 짧았다. 그런데 유지됐다.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면 무엇이 결혼을 지키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믿음 하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사피엔스가 폭로한 사랑의 정체.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던진다. 인간은 왜 이토록 쉽게 허구를 믿는가? 하라리의 답은 충격적으로 단순하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힘이 세서도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함께 믿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다. 약 7만 년 전
인간의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하라리는 이것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른다. 이 변화 이전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만 말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없는 것을 상상하고 없는 것을 함께 믿기 시작했다. 신, 영혼, 부족의 전설. 이것이 결정적이었다. 없는 것을 함께 믿는 능력이 있어야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 사자도 침팬지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국가를 보라.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만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나 5천만 명이 함께 믿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된다. 화폐도 마찬가지다. 지폐 한 장은 그냥 종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순간 그것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다. 하라리는 이것을 상상의 질서, 이마진드 오도라고 불렀다. 인류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사랑을 결혼의 절대 가치로 여기는 믿음. 우리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배웠다. 다만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공기처럼 스며들었다. 드라마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다. 영화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노래는 사랑 없는 삶은 완전하지 않다고 반복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하라리가 펼쳐놓은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친다. 낭만적 사랑은 발명품이다. 그것도 아주 최근의 발명품이다.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건 약 30만 년 전이다. 농경을 시작한 건 1만 2천 년 전이다. 문명이 시작된 건 5천 년 전이다.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관념이 보편화된 건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았다. 30만 년의 역사에서 200년이다. 인류가 존재한 시간의 0.07%에 해당한다. 나머지 99.93%의 시간 동안 인간은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 제도의 기원, 계약의 역사. 그 긴 시간 동안 결혼이 무엇이었는지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기원전 2350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결혼 계약서가 등장한다. 점토판에 새겨진 그 계약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다. 대신 이런 내용이 있다. 신부 가문에 지불할 재화의 목록, 이혼 시 재산 분할 방식, 자녀의 상속권. 계약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서다. 고대 이집트도 다르지 않았다. 결혼은 두 가문 사이의 경제적 동맹이었다. 파라오가 정략 결혼을 통해 외교를 했듯 일반 시민도 결혼을 통해 토지와 가축과 노동력을 결합했다. 로마 제국의 결혼법은 더 노골적이었다. 결혼의 목적을 법으로 명시했다. 적법한 자녀를 낳고 재산을 상속하는 것. 사랑은 법의 영역 밖이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양반 가문의 혼인은 가문과 가문의 정치적 결합이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당일 처음 얼굴을 보는 일이 흔했다. 사랑, 그건 결혼과 무관한 개인의 감정이었다. 오히려 결혼 전에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경계했다. 혼인은 가문의 일이었고 개인의 감정은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랑이 전제가 된 순간, 30년의 학습. 그렇다면 사랑이 전부다라는 환상은 언제 결혼의 전제가 됐는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생겨났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전통적 기능이 흔들렸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다. 낭만주의가 등장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유럽을 휩쓸었다. 사랑 때문에 죽는 남자의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재해석됐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숭고한 일이 됐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할리우드가 등장했다.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사랑이 전부다라는 환상을 대량 생산했다. 왕자가 공주를 구하고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를 수십 년간 수백 편의 영화로 반복해서 봤다. 그리고 한국, 1970년대까지도 중매 결혼이 대부분이었다. 연애 결혼이 중매 결혼을 앞지른 건 1990년대 들어서다. 드라마와 영화가 그 환상을 팔기 시작했다. 90년대 트렌디 드라마, 2000년대 로맨스 영화, 불과 30년 사이에 한국인의 결혼관이 바뀌었다. 30만 년의 본능이 아니다. 30년의 학습이다. 결혼은 왜 생존이었는가?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수메르의 점토판이 계약서였던 이유, 조선의 혼인이 가문의 결합이었던 이유, 그 긴 99.93%의 시간 동안 인간이 사랑이 아니라 계약으로 결혼한 이유, 답은 하나였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말은 은유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결혼하지 않은 인간은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수십만 년 동안 결혼이라는 구조를 통과한 조상들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결혼이 생존의 문제였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에게 같은 무게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인간의 아이는 특별하다. 갓 태어난 망아지는 1시간 만에 일어선다. 새끼 사슴은 하루 만에 달린다. 인간의 아이는 1년이 지나도 걷지 못한다. 3년이 지나도 혼자 밥을 먹지 못한다. 이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먹을 것을 구해와야 한다. 그 누군가가 없으면 아이는 살지 못한다.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도 함께 위험해진다. 남자는 짝을 맺지 못해도 본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냥을 하고 밥을 먹으면 됐다. 유전자를 남기지 못한 것뿐이다. 여자는 달랐다. 짝이 없는 임신과 출산은 인류사의 수많은 기록에서 본인과 아이 양쪽에게 위태로운 일이었다. 남자에게 결혼이 유전자의 문제였다면 여자에게 결혼은 자신과 아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같은 단어였지만 걸려있는 것의 무게가 달랐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그 무게는 여자 혼자의 것이 아니게 됐다. 1만 2천년 전부터 인간은 땅을 경작했다. 땅과 재산이 가문 단위로 묶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일이 됐다. 아들이 어느 집안과 맺어지는가, 딸이 어디로 시집가는가, 이 두 가지가 집안의 자원과 지위를 결정했다. 남자 쪽에서도 결혼은 가족 전체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골랐고 집안 어른들이 혼사를 결정했다. 본인의 감정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는 남녀가 다르지 않았다. 다른 것은 실패했을 때 치르는 대가였다. 남자가 결혼에 실패해도 가문은 유지됐다. 형제가 대를 이었다. 본인은 쓸쓸했지만 집안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았다. 여자의 경우는 달랐다. 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친정으로 들어오는 자원이 달라졌고 잘못된 혼사는 집안을 기울게 했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었다. 시집가지 못한 여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친정은 딸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없었고 그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장치도 없었다. 같은 가족 단위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실패해도 살았고 여자는 실패하면 자신과 집안이 함께 흔들렸다. 수천 년 동안 그 비대칭은 유지됐다. 수천 년의 구조가 지금도 작동하는 곳. 여기까지 읽으면서 한국 남성은 낯설게 느낄 수 있다. 현대 한국은 여자가 결혼하지 않아도 사는 사회다. 직장이 있고 연금이 있고 복지가 있다. 부모 세대의 노후도 국가가 일부 책임진다. 딸이 결혼해야 집안이 산다는 감각은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한국인은 결혼을 감정의 문제로 본다. 사랑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지구의 많은 지역에서 여자의 결혼은 지금도 수천 년 전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도 그중 하나다. 베트남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깊게 받은 나라다. 효는 모든 덕의 으뜸으로 간주되어 왔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결혼 가족법에 명시된 의무다. 공적 연금과 복지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어린 자식은 부모에게 의지한다는 원칙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생존 전략으로 기능해 왔다. 가족이 국가가 하지 못하는 복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책임은 특히 딸에게 무겁게 놓인다. 동남아시아 가족 구조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같은 말을 한다. 부모에 대한 부양은 젠더화되어 있으며 딸이 아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베트남 농촌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극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그 성장은 균등하지 않았다. 인구의 약 60%가 여전히 농촌에 살고 농촌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177달러 수준이다. 북부 산악지대와 중부 고원은 150달러까지 떨어진다. 더 서늘한 숫자가 있다. 농촌 가구의 40%가 저축이 전혀 없다. 농업 종사자의 84%는 노후에 쓸 돈이 하나도 없다. 내일 아프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환경에서 태어난 딸을 상상해보자. 아버지가 아프다. 동생이 학교를 못 간다. 어머니가 늙어간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사람은 누구인가? 공장에 들어가 월 300달러를 번다. 그 돈으로는 자기 생활도 빠듯하다. 도시로 나간 오빠?
자기 가족 건사하기도 벅차다. 남동생 아직 어리다. 남는 건 딸이다. 그 딸이 해외로 시집가면 상황이 순식간에 바뀐다. 한국, 대만, 일본 환율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다. 한 달에 보내는 돈이 친정의 한 달 수입을 넘는다. 그 돈으로 지붕을 고치고 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아버지의 약값을 댄다. 그녀 혼자의 선택이 아니다. 어머니가 설득하고 형제들이 동의하고 때로는 마을의 어른이 중매를 선다. 한국 남자의 사진 앞에 앉을 때 그 자리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앉아 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한국 남자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럼 돈 보고 온 거 아닌가? 친정 일으키려고 나한테 시집 온 거 아닌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 반응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 반응 안에 숨어 있는 전제를 봐야 한다. 가족을 일으키려는 욕망은 순수하지 않다는 전제. 돈을 동기로 결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전제. 현대 한국 사회는 이 전제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제에 어긋나는 결혼을 경멸한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반대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 경제적 동기로 결혼하는 것이 수천 년간 인류의 기본이었다. 경멸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거의 모든 결혼은 집안을 일으키거나 집안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조선의 양반가도, 로마의 귀족가도, 중국의 상인가도 같았다. 딸이 좋은 혼처로 가면 집안이 살고 못 가면 집안이 기운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이 집안을 생각하는 것은 미덕이었다. 베트남 여자의 가족이 가문을 일으키려 하는 욕망도 이와 같다.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여자의 결혼이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온 사회에서 그 본능은 여전히 작동한다. 딸이 좋은 혼처를 만나면 집안 전체가 숨을 쉰다. 복지가 없는 사회에서 그것은 생존이다. 그렇다면 한국 남자는 어떤가? 조건으로 결혼을 시작한 남자들도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혼자 살기 두렵다. 늙어가는 부모를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다. 아이를 남기고 싶다.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도 본능이다. 이것도 생존이다. 30만 년 동안 인간의 몸에 새겨진 회로는 짝을 찾지 못한 개체에게 불안을 보낸다. 늙어갈수록 그 불안은 커진다. 한국의 현대복지제도는 굶주림은 막아주지만 그 본능까지 잠재우지는 못한다. 그래서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은 두 개의 생존 본능이 만나는 자리다. 한쪽은 외로움과 노후라는 생존 위협에서 벗어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지키려 한다. 걸린 것의 종류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다. 그러나 양쪽 다 자신의 영역에서는 간절하다. 불공정해 보이지만 불공정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을 불공정한 거래라고 부른다. 여자 쪽은 생존이 걸려 있고 남자 쪽은 외로움 정도가 걸려 있으니 기울어진 거래라는 것이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 거래가 성립하려면 양쪽에게 그 거래가 최선이어야 한다. 베트남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녀와 그녀 가족에게 현재 가능한 선택지 중 최선이라면 그 거래는 성립한다. 한국 남자가 국내에서 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이 그에게 가능한 최선이라면 그 거래는 성립한다. 양쪽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은 길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거래는 불공정하지 않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해온 결혼이 이것이었다. 두 사람의 목적이 달랐다. 걸린 것도 달랐다. 무게도 달랐다. 하지만 양쪽에게 각자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거래를 성립시켰다. 한쪽이 가진 것을 다른 쪽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래의 내용이 아니다. 거래를 거래가 아니라고 믿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환상이 시작되는 지점. 한국 남자는 흔히 이 거래의 속성을 견디지 못한다. 사랑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거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래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느낀다. 그래서 거래의 얼굴을 감정으로 덮는다. 저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 믿음이 환상의 시작이다. 베트남 여자도 이 포장에 맞춰야 한다. 자신의 목적을 숨긴다. 친정 걱정을 꺼내지 않는다. 가족을 일으키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랑해서 왔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거짓말 안에 들어간다. 남자는 사랑을 증명받으려 한다. 여자는 사랑을 연기한다. 어느 쪽도 진짜가 아니다.
거래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를 거래가 아니라고 믿는 데서 실패한다. 사랑은 운명이 아니라 본능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한다. 거래라고 인정하자는 말이 사랑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사랑은 절대적인 감정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운명도 아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자라날 수 있는 본능의 영역이다. 심리학이 오랫동안 증명해온 사실이 있다. 사랑은 반복된 접촉에서 자란다. 자주 보는 얼굴은 편해지고 편해진 얼굴은 좋아진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에 끌리도록 설계돼 있다. 낯선 사람에게 설레는 것은 잠깐이다. 매일 보는 사람에게 쌓이는 감정이 훨씬 오래간다. 신뢰는 함께 통과한 위기에서 자란다. 평온한 시간에는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돈이 부족할 때,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순간 옆에 있어준 사람에게 인간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신뢰를 형성한다. 함께 넘긴 위기의 개수가 신뢰의 깊이다. 깊은 존중은 상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까이에서 볼 때 자란다.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결혼 안에서 자라는 존중은 다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감정이다. 남편이 힘든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가장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아내가 낯선 말과 문화 속에서 가족을 챙기며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 그 시간을 가까이에서 볼 때 존중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다. 이것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 결혼은 이 조건들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관계다. 매일 같은 얼굴을 보고 같은 밥상에서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잔다. 돈 문제, 아이 문제, 부모 문제를 함께 넘긴다. 서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가까이에서 본다. 사랑은 시작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결혼 안에서도 자라날 수 있다. 처음에 없었더라도. 부족한 출발이 잘못된 출발은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는 연애 결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연애 결혼은 유리한 출발이다. 결혼의 3요소 중 사랑 하나를 이미 갖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권장될 만한 방식이다. 이 책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은 그 출발이 더 부족하다. 세 기둥 중 하나도 없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부족한 출발이 잘못된 출발은 아니다. 부족하게 시작했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유리하게 시작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결혼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출발한 후에 무엇을 쌓아 올리느냐다. 연애 결혼이든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이든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결혼이 있다. 사랑이 전부라고 믿는 결혼이다. 연애 결혼 부부가 이 환상에 빠지면 사랑이 식는 순간 관계의 근거가 사라진다. 신뢰와 존중을 쌓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건으로 시작한 부부가 이 환상에 빠지면 더 빨리 무너진다. 원래 없던 것을 있어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사실이 배신처럼 느껴진다. 속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누구도 속이지 않았는데도 결혼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다. 환상이 문제다. 조건으로 결혼을 시작한 남성에게 처음에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상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해온 결혼이 그랬다. 그리고 그 결혼들 안에서 사랑, 신뢰, 존중은 자라났다. 문제는 처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세 가지가 자랄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자주 마주치지 않으면 사랑은 생기지 않는다. 위기를 함께 통과하지 않으면 신뢰는 쌓이지 않는다. 서로의 시간을 목격하지 않으면 존중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건이 없으면 감정도 없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신뢰, 존중이 자랄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동맹으로 시작하라.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남는 게 무엇인가? 차갑고 계산적인 계약, 감정 없는 동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춘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사랑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이해다. 여기서 버려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결혼의 절대 가치로 여기는 환상이다. 환상은 학습된 이야기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와 노래가 수십 년간 반복해서 심어준 것이다. 그 꾸며진 이야기가 결혼의 전제가 됐을 때 현실과 충돌한다.
사랑은 감정이다. 함께 밥을 먹고 위기를 넘기고 서로의 결핍을 채우면서 쌓이는 것. 한순간의 설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버틴 하루하루가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완성되지 않는다.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 사랑은 비로소 단단해진다. 환상을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환상에 기대지 않을 때 사랑은 더 단단한 자리에 뿌리를 내린다. 사랑에 신뢰와 존중을 더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결혼이다. 그렇다면 그 결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의 목적을 공유하고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관계. 이 책에서는 그것을 동맹이라고 부른다. 더 쉽게 말하면 공동 창업이다. 배우자는 연인이 아니라 공동 대표다. 동맹의 토대는 신뢰와 존중이다. 신뢰는 위기를 함께 통과하는 힘이고 존중은 서로의 다름을 품는 태도다. 이 두 가지 위에서 사랑은 더 깊이 뿌리내린다. 그리고 역할과 책임을 합의하지 않으면 신뢰도 존중도 오래가지 않는다. 동맹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 오래 살아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인류가 가장 오래 유지해온 관계는 사랑만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 동맹이었다. 국가와 국가, 가문과 가문, 개인과 개인.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목적으로 묶인다. 그리고 목적이 일치할 때 동맹은 사랑만으로 묶인 관계보다 훨씬 오래 간다. 결혼을 동맹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우리는 왜 함께 하는가? 무엇을 함께 만들어가는가? 각자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기여하고 무엇을 얻는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관계가 동맹이다. 이 질문들을 한 번도 나눠보지 않은 관계가 사랑만 믿는 관계다. 그렇다면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의 맥락에서 동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남성이 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때 두 사람의 목적은 다르다.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직시해야 한다. 남성은 가정을 원한다. 동반자를 원한다. 혹은 외로움을 끝내고 싶다. 여성은 더 나은 삶을 원한다. 가족을 부양하고 싶다. 새로운 가능성을 원한다. 목적이 달라도 동맹은 가능하다. 오히려 목적이 다를수록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동맹의 조건은 목적의 동일함이 아니다. 목적의 공존 가능성이다. 문제는 이 목적들을 처음부터 꺼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성은 사랑이면 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적을 말하기 부끄럽다. 여성은 오해받을까봐 자신의 목적을 숨긴다. 업체는 성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 세계의 침묵이 동맹을 막는다. 동맹을 만든다는 것은 그 침묵을 깨는 것이다. 서로의 목적을 말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가정이라면 그것을 말해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이라면 그것을 들어라. 그리고 확인해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한 사람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목적을 파괴하지 않는가? 이 대화가 가능한 관계가 동맹의 출발점이다. 역할을 나눠라. 경제, 육아, 언어, 문화 적응, 송금 범위를 합의하라.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라. 말하지 않으면 충돌하고 정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사랑은 씨앗이다. 동맹은 그 씨앗이 자랄 땅을 만든다. 이 원리는 결혼을 고려 중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동맹은 결혼 전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환상 대신 약속을 써라. 이 장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한 커뮤니티 글을 봤다. 결혼 시장에서 도태된 노총각들이 후진국 여자들하고 하는 매매혼. 그 글을 쓴 사람을 탓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틀린 게 아니다. 배운 대로 생각한 것이다. 사랑이 전부다라는 환상이 결혼의 전제여야 한다고, 조건을 먼저 따지는 결합은 비인간적이라고 수십 년간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이 가르쳐준 대로 하라리가 말했다. 상상의 질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때 가장 강하다고. 그 사람은 지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이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읽었다. 이 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정리한다.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만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수천 년의 역사가 그것을 말한다. 사랑이 전부다라는 환상은 인류 역사의 0.07% 동안만 존재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짧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결혼관을 통째로 지배하고 있다. 사랑에서 한 결혼도 4년을 못 버틴다.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 사랑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문제다. 그 믿음이 준비를 막는다. 조건으로 결혼을 시작한 남성도 같은 함정에 빠진다. 입구만 다를 뿐이다. 조건으로 들어갔지만 사랑이 당장 있어야 한다고 기대한다. 그 기대가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그는 속았다고 생각한다. 속은 게 아니다. 사랑은 시작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전부다라는 환상이란 무엇인가? 결혼식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감정은 진짜다.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감정이 결혼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목적이 달라도 사랑하면 된다는 믿음, 그것이 환상이다. 그 환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 자리에 새로운 약속을 써야 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는 왜 함께 하는가? 무엇을 함께 만들어 가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동맹이다. 동맹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사랑이 설 수 있는 땅이다. 결혼에는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랑, 신뢰, 존중.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결혼은 완성된다. 순서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혼은 흔들린다. 사랑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뿌리 내릴 땅을 먼저 만들라는 것이다. 이 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랑이면 된다는 환상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려는 순간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돈을 낸 남자의 본능, 소유하려는 충동, 내가 데려왔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 이것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수컷의 뇌에 새겨진 회로다.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은 그 회로를 더 강하게 건드릴 뿐이다. 그 회로가 어디서 오는지, 왜 그것을 끊지 않으면 동맹이 불가능한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그 답을 갖고 있다.